17세 미만의 학도병도 있었고 애들이지 않습니까? 10대 청소년이 약 3만 명이 참전했다고 하는데 이 당시 16살 그 중학교 3학년이었던 이우근 학생이 쓴 편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전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돌담 하나를 두고 10명은 될 겁니다. 제가 어쩌면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꼭 살아가겠습니다. 8월 11일 다음 날 저 학생은 전사를 했습니다. 1950년이죠. 고향을 떠나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이동한 거리만요. 최장 15,470km. 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청춘과 더한 생명을 바친 우리의 호국 영웅들. 왜 이렇게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또 먼 거리를 지나서 이제야 또 가족들의 품에 올 수 있었는지 또 아직도 오지 못한 분들은 왜 오고 있지 못한지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곧 국군 전사자께서 내려오시겠습니다. 임나기 형님, 가슴이 벅찹니다. 긴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돌아오셔서 고맙습니다. 해군에 보낸 제 아들의 품 안에 계시는데 편안하신가요? 이 나라가 걱정을 마시고 편히 쉬세요. 나라를 위한 영웅들의 헌신에 자유 대한민국이 경의를 표합니다. 6.25 전쟁을 사실 한국에서 벌어졌잖아요, 선생님. 근데 이분들이 왜 하와이에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전쟁이잖아요. 전쟁 상황 속에서는 사실 유해의 일부만 딱 보고 이 사람이 누구다. 이걸 단정 짓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그 이유 때문에 출발하는 건데 이번에 이제 정전 70주년을 맞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오신 분들 중에서 당시 그 미군의 그 카투사로 이제 징집되셨던 분이 계셨나 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정말 치열한 전투가 있었는데 장진호 전투라고 있었어요. 네, 거기에 지금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당시 그 장진호 전투에 참여했던 그 미군들의 그 증언을 따라 보면 정말 그 시신들이 널려 있었고 겹겹이 쌓여 있었고 도저히 그냥 생지옥. 와, 저기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인데 정말 생지옥 그 자체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미군들이 이제 그 전사자들 수습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군인들도 같이 함께 그곳으로 갔던 분들이 되는 거죠. 그분들이 이제 돌아오신 겁니다. 전쟁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뭔지 아십니까? 무서운 적? 동장군이에요, 동장군. 맞아요. 수위. 우리가 알고 있는 나폴레옹의 모스크바 침공도 동장군 때문에 실패했어요. 무려 50만 명이 얼어 죽었어요. 그리고 나치 히틀러의 모스크바 침공도 동장군. 맞네요. 겨울에 모스크바를 침공해가지고 실패를 했습니다. 이 장진호 같은 경우는 개마고원 근처다 보니까 겨울에 지금 그때가 1950년 11월 겨울이니까 영하 45도까지 있어요. 와. 여기에 장진호 전투에 참전을 했던 미군 부대가 이제 미국 10분단과 해병대 1해병대였는데 다른 부대였으면은 전멸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10분단과 1해병대였기 때문에 물론 중공군의 포위가 됐지만 중공군 포위를 뚫고 이제 후퇴에 성공을 합니다. 이건 미국 해병대에서 정말 유명한 전투예요. 성공적으로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물론 이 철수 작전은 철수지만 정말 참혹한 그런 역광과 강혹한 추위 속에서 110km 함흥까지 성공적으로 후퇴했는데 그 정말 대단한. 후퇴도 성공한 후퇴라고요? 후퇴도 성공할 수 있다. 포위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지금은 포위망을 뚫고 후퇴하는
이제 성공을 한 거죠 결국. 사면초가 이렇게 위에서 아 그러면 흥남철수가 그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장진호 전투의 역사적 의의는 뭐냐면 흥남 철수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버텨준 거예요. 이 장진호에서 버텨줬기 때문에 만약 못 버텼으면 철수를 안전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시 그 장진호 전투 때 진짜 사람도 무기도 차량도 다 얼어붙었대요. 심지어는 뭐 탱크라든지 트럭 있잖아요. 그걸 쓰는 윤활유들 있잖아요. 이것마저 얼어버리니까 서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그 포를 쏘잖아요. 포를 쏘면 이 포 시신 자체가 얼어 있어가지고 딱 때렸을 때 깨져버리는 거예요. 와 올려가. 이 정도로. 그래서 당시 그 장진호 전투의 지배자는 바로 혹독한 한파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추웠어요. 추울 때 있잖아요. 네. 이렇게 얼어붙은 기관총신 이런 걸 딱 잡잖아요. 그 순간에 얼어가지고 같이 뜯으면 피가 쫙 나요. 피부가 뜯어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그때 병사들한테 당신 소원이 뭐냐? 뭐였을 것 같아요? 소원이요? 따뜻한 커피나. 빨리 끝내는 거. 내일. 투모로우. 내일? 살 수 있게. 그쵸. 소원이 내일이야. 내가 내일을 볼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전 진짜 궁금한 게 개막원이 그렇게 추워요? 추위가 제가 살았던 곳이 무산이다 보니까 10월 말 정도 되면 두만강 물에 살얼음이 껴요. 그리고 12 장진호 전투 일어났던 게 11월이잖아요. 11월에 밖에 나가면 함부로 숨을 쉬지 못해요. 숨을 못 쉬어도. 차가운 공기가 코 안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해가. 띵해지고 눈에 눈물이 핑 돌아요. 그래요? 그래서 나갈 때 애들 같은 경우는 숨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처음에는 손으로 입을 막고 이렇게 조금 따뜻한 공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숨을 쉬어야 돼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20분을 걸어가야 되는데 학교에 딱 도착하면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애들 얼굴을. 왜냐면 머리부터 시작해서 눈썹, 귀 다 그 성미가 꼈는데 그게 다 얼음으로 변해가지고 들어와서 한참 있어야지 얘네가 다 녹으면서 친구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구나. 근데 이게 진짜 가장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북한이 이제 인민군을 탱크를 앞세우고 이제 서울로 진격을 했어요. 3일 만에 한 바퀴. 또 피난 갔다 얼어 죽고. 전쟁이 안 좋아. 당시는 중공군이 맞죠? 당시 표현으로는. 인상당. 그렇죠. The Soviet people believed that as a first step, discussions should be started between the belligerents for a ceasefire and an armistice, providing for the mutual withdrawal of forces from the 38th parallel. 공전회담을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협의를 해보자. 인천상륙작전 이후에 밀고 올라갔다가 이제 중국군이 개입을 하잖아요. 네. 중국이 개입했는데 그들이 좀 자신이 있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는 인원수가 많아요. 인해전술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걸 밀어붙이면 되겠다. 또 하나는 뭐냐면 풍부한 전쟁 경험이 있어요. 이 중국군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그런 내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딱 막상 들어와 보니까 우와 이게 미국에서 그냥 폭격을 때려버리는데 그 화력 앞에 그냥 속수무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냥 전쟁을 통해 가지고 무력을 통해 가지고 이 전쟁을 끝낼 수는 없겠구나라는 판단을 그제서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 게 이 정전회담의 첫 장소를 개성에 있는 내봉장으로 정했어요. 이 내봉장 하니까 이게 어디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내봉장. 이게 일제 강점기 때 있던 소위 이제 고급 요리점.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은 옛날에 요정이라고 불렀죠. 그렇지. 우리나라 이제 70년대 말만 해도 청운각, 대원각, 삼천각 이렇게 뭐 소위 요정 삼각이라 불리고 맞아. 주로 이제 정치인들 뭐 만나서 회동한다. 요정 정치. 그렇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이런 요리집들과 비슷한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거잖아요, 사실은. 정전협정을 이런 데서 한다는 게. 중요한 자리니까 거기서 개성은 만두가 아닙니까? 만두 같은 거. 분위기 이렇게 해서 만두 먹으면서 그러니까 공동관심사 음식이니까. 이 당시에 이게 호텔인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근데 과연 이제 요리도 먹으면서 분위기 풀자라는 식으로 요리집으로 정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개성은 당시에 우리 군과 유엔군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었어요. 적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이 정전협정을 위한 토의 장소를 어디로 하냐 양측에 뭐 실랑이가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해도 총구리를 겨누고 있다가 갑자기 쟤들이 정전을 하자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여러 실랑이 끝에 그래 뭐 개성에 있는 음식점 정도면 제너럴하다라고 해서 이제 음식점에서 첫 회의가 열리게 됐는데 그때의 기록을 보면 양측 대표들은 만난 자리에서 아무 음식도 먹지 않았다. 물 한 잔도 손에 대지 않았다. 오히려 정말 팽팽한 긴장감이 내돌았고 들어오기 전부터 기싸움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이게 북한 땅이었으면 당시에는 이 북한이 여기서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건가요? 맞습니다. 북한이 주장을 했어요. 그 51년 7월 10일 날 더 이상 이제 싸우는 게 의미가 없다. 이제 그 정전 협정을 하자. 그러면 협상 장소가 어디로 하면 좋겠냐? 해서 이제 일단 유엔군 측에서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원산 앞바다로 갈게 우리가. 북한 영해인 원산 앞바다로 가는데 덴마크 소속 병원선 위에서 하자. 배에서 여기 북한이 아니 이거 봐. 지금 그 덴마크 배는 너희들 유엔 연합군 측 소속 아니냐? 우리가 소속을 주하냐? 택도 없고 원래는 38선 이하 너희 땅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점령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한 번 서로 주고받았던 중립지대 비슷한 개성에서 하자. 라고 개성을 제안을 한 거예요. 그걸 유엔군 측이 받아들인 거고. 아니 그러면 북한 측의 그 의견을 따라준 거네요. 그렇죠. 지금.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유엔군이 딱 생각했을 때 북한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봉장은 일단 그 문산에서 출발해가지고 개성 시내를 관통하진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면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이 북한군이 좀 치밀한 계략이 숨겨져 있는데 어떤 계략인지 아세요? 계략이 위습게 뭐 있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 측에서는 경주 같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북한군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듣고 보면 소름 끼치는 짓들을 많이 해요. 개성에서? 뭐가 있었나요? 네. 뭐 했어요? 자 여기가 그 음식점 내봉장이고요. 어떤 북한군의 계략이 숨어 있었는지 지금부터 샅샅이 살펴보시죠. 지금 이게 이제 유엔군이 탄 지프차거든요. 근데 지프차에 뭐가 달고 있죠? 흰기가 깃발이. 7월달. 백기가 그래요. 백기가 달려 있죠. 백기. 자 지금 유엔군이 탄 차량에 백기가 달려 있어요. 유엔 깃발이 아니에요? 유엔 깃발이 아니죠. 자 근데 사실 저 백기를 단 게 애초에 양측의 합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합의 사항 양측이 이행하면 되는 건데 뭐가 문제냐? 당초에 유엔군이 야 내봉장 개성이긴 해도 문산에서 가면 뭐 개성 시내 관통하지 않아도 돼 라는 거를 우리가 판단하고 그걸 받았잖아요. 유엔군은 당시에 개성을 통과할 생각이 없었는데 북한군을 태운 트럭 3대가 유엔군 대표단 행렬을 내봉장까지 인도하면서 일부러 개성 시내를 빙글빙글 돌아서 내봉장까지 가게 연출을 한 거예요. 퍼레이드를 한 거죠. 그러면 졸지에 유엔군 입장은 백기를 펄럭이면서 항복. 개성 시내를 행진하게 된 꼴이죠. 맞죠? 맞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여기 지금 개성은 한국전쟁 이전에는 우리 땅이었지만 지금은 적진이에요. 지금 적진에 유엔군이 지금 백기를 달고 들어갔어요. 적진이니까 백기 달아야 돼요. 이거를 북한과 특히 이제 중국이 당시 중공이 엄청나게 홍보를 합니다. 봐라.
미국이 우리한테 무릎 꿇었다. 그렇지. 백기 달고 맞아. 지금 협상하러 들어왔다. 누가 이겠냐? 캄보이는 이쪽이 하니까. 그러니까요. 지금도 북한의 많은 기록 영화 중에 6.25 때 보면 이런 것들을 편집을 해서 드디어 미국이 우리한테 항복을 하고 그리고 그 정전협정장에 들어올 때도 미군이 굉장히 비굴해하는 그런 표정만 찍어서 이렇게 편집을 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일련의 가정들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조작의 달인이야, 조작의 네. 달인. 아베니커녕 바로 파트너의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시작도 전에. 그렇지. 거기 가면 분위기 거기 회의장 안에서도 분위기 이랬어요. 회담장에 들어갔어도 기싸움이 시작이 돼요. 일단 저쪽은 북한군과 뭐 중국군, 이쪽은 이제 유엔군 대표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았어. 근데 왠지 이 유엔군이 북한군과 중공군을 이렇게 쳐다보는 구조가 된 거예요. 이게. 뭐 이러지? 키는 더 큰데. 그러니까, hey, what's the problem? 딱 밑에 보니까 와. 저쪽 북한군과 중공군 측의 의자가 10cm가 높았던 거예요. 내려보는 거죠. 미군과 유엔군과 이제 이쪽이 연합군이 우러러볼 수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유치한 얘기 같지만 왜 이미지 한껏 가지고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만난 거 가지고 양손으로 잡았네, 한 손으로 잡았네. 예민하죠. 이거 가지고 지금도 그러는데 이거 중요한 문제다. 그렇죠. 기싸움이 중요한 문제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회담 테이블에 중공군 기도 있고 유엔군 기도 놔뒀어요. 근데 잠깐 화장실 갔다 오니까 중공군 애들이 유엔군 기를 빼놓고 인공기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엔군이 화가 나서 이걸 딱 빼고 유엔군 기를 딱 꽂아놨어요. 그런데 한 5분 있다가 저쪽에서 유엔군 기보다 더 큰 인공기를 어디서 가져와서 유치해. 근데 그 굵게 올린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을 거 아니야. 이 시간에도. 당연하죠.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근데 지금 기대 가지고 전쟁 중이에요. 장난치는 그만큼 거네요. 정전협정 당시에 양측이 얼마나 팽팽했고 그러네. 웃음기 한 방울도 없었던 치열했던 분위기였다라는 게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내봉장에서 지금 이제 첫 본회의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막상 회의를 해보니까 두 가지 쟁점에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쟁점이 뭐냐면 바로 휴전선을 어디다 설정할 거냐.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 이 설정 문제.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무려 4달이 걸립니다. 이거 정하느라. 땅을 어디다가 하다. 그렇죠. 중요하지. 땅목전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땅을 나눠야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 땅, 여기까지 니네 땅 이제 나눠야 되는데 이걸 두고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벌어집니다. 예, 남북이 땅이 걸린 문제입니다. 한 평이라도 더 확보하는 게 남과 북 모두에게 중요했겠죠. 그래서 제가 지도 한 장을 준비했는데 판넬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두 가지 선을 제가 그어놨어요. 네네네. 첫 번째 빨간 선은 위도 38도 선입니다. 그래 저기 위도 38도 선이 한반도를 이렇게 절반을 반듯하게 가로지릅니다. 중공군과 북한군이 처음에 주장했던 선이 바로 이 위도 38도 선을 따라서 반듯하게 나누자. 실제 38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나눴으면 NLL 가지고 싸우고 뭐하고 그럴 필요 없었죠. 그렇죠. 여기가 또 우리 거예요. 근데 보세요. 실제 휴전선은 이렇게 체결됐잖아요. 그렇지. 38도 선을 경계로 나누면 강원도의 상당수를 누가 먹습니까? 북한이 가져가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는 계속해서 치열하게 뒤에서는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때예요. 강원도 지역에는 산악 지역이 많죠. 전쟁에서 고지를 점령해야 유리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고지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자칫 정전협정 이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38도 선을 기준으로 협상하면서 이쪽은 다 북한 쪽 땅이니까 우리가 좀 슬슬 준비하자라고 하다가 정전협정 무효화되면은 이쪽 다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이죠. 치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과 유엔군이 주장한 건 위도 38도 선으로 하지 말고 실제 양국 군사들이 접촉하고 있는 면을 기준으로 정전을 하자. 휴전선을 긋자. 군사 접촉선. 전지에서 양국군이 대치하고 있는 지역을 따라서 이렇게 곡선형의 휴전선이 그어진 건데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군사 접촉선은
아직 정전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쟁의 양상에 따라서 조금씩 계속 이게 바뀝니다. 도장 찍고 실효가 생기기 그때까지는 계속 바뀐다. 자, 그럼 북한 입장이나 중국군 입장에서도 자, 이 군사 접촉선을 받아들인 이유는 뭘까요? 아, 그래? 넘었겠다. 그러면은 정전협정 도장 찍을 때가 아직 시간 있잖아. 계속 싸워. 그러면은 야, 몇 개 좀 더 뺏어봐. 야, 여기 발전소 있지? 이건 차지해봐. 이 전투가 정도로 더 치열해졌지. 굉장히 전투가 치열해지는 계기가 되겠죠. 이들이 안 싸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누가 죽느냐 그렇죠. 마느냐인데. 아니 이게 사실 정전 회담이 시작이 되면은 원래 전쟁도 그냥 딱 멈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왜 계속 이게 뭐냐면은 전투 계속 원칙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정전 협정에 서명이 되고 그다음에 정전 협정이 딱 발효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 전투 행위를 계속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왜 중요하냐면은 그때 정전 협정이 전황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전황이 우리한테 유리하면 그러면 우리한테 협상에서 우리한테 유리한 곳을 차지하는 거예요. 지금 휴전 협정이 된다 하더라도 누가 공세를 계속하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말발이 달라지는 겁니다. 협정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격렬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땅 한 치 한 치 그것도 한 그 뼘이라도. 한 뼘이라도. 그러니까 오히려 정전 협정이 시작됐다라는 그 시점부터 전투가 오히려 치열해지는 더 격렬하게 거죠. 싸우네. 더 치열해지는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거죠. 이게 정전협정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양측이 오늘부터 정전에 들어간다라고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전쟁의 말미잖아요. 그러니까 다소 느슨했던 전쟁 양상도 협정 국면에 들어서면 전쟁이 더 치열해지는 정전 협정의 딜레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붙어 있는 남과 북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를 이제 군사 분계선을 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북측은 내려가려고 할 거고 우리는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할 거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규모 기동전은 좀 멈췄지만 어떻게든 한 치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고지 쟁탈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까운 데 싸우는 거죠. 고지 쟁탈전이라는 게 높은 쪽을 잡아야 감제가 되죠. 유리한 거구나. 당연하죠. 네. 상대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감시하기에도 보이니까 이렇게. 특히나 철원 쪽의 고지는 고지를 하나 먹느냐에 따라서 철원 전체를 다 그 그러네. 고지에서 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뺏기면은 철원도 뺏기고 밑에 양양까지도 쭉쭉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밀리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전투에서 높은 지대를 차지하는 것은 큰 메리트예요. 고지 같은 경우는 우리 또 금혁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감제가 있어요. 감제가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한테 넘어가냐인데 봐봐요. 고지에 있으면은 일단 더 넓게 볼 수가 있어요. 넓게 볼 수가 있고 위에 그 고지 위에 포가 있다고 하면은 적의 후방에 포탄을 날릴 수가 있어요. 위에서요. 그리고 이제 총격전을 벌였을 경우에는 물론 미묘한 차이지만 위에서 쏠 경우에는 가속도가 더 붙어요, 총알이. 밑에서 쏠 경우에는 더 속도가 늦어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돌격전을 이제 시작을 할 때는 위에서 돌격을 하면 뛰어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밑에서 올라가면 더 힘들죠. 맞네요. 그래서 고지를 점령하는 게 상당히 모든 게 성이고 뭐고 다 위에 있네. 그러니까 삼국지 같은 소설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수성을 할 때는 공성하는 병력의 10분의 1이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1000명이 들어올 때 높은 고지에 있으면 100명으로 수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장 찍을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군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냐면 강원도의 철원으로 향합니다. 철원에 있는 철원 평야가 군사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였는데 딱 보니까 철원 앞에 이 조그마한 산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높이가 얼마니? 395m 정도 됩니다. 395 고지로 불렀어요. 그런데 이 395 고지가 위치한 지대가 얼마나 군사적인 전략적 요충지였냐면 일명 철의 삼각지, 철원, 평강, 김화가 있는 그 한가운데에 395 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왜 중요하냐면 이 철원 평야로부터 이어지는 길이 바로 서울까지 이어지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작은 395m의 산만 점령하면 서울까지 내려다 보이는 교통로를 훤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395 고지만 철원뿐만 아니라 평강하고 김화까지 방어하기에 너무나도 좋죠. 자, 이 395 고지를 전쟁 이후에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백마고지라고 부릅니다. 백마고지 하면 다 들어보셨죠? 백마고지 전투의 백마. 처음에는 무명의 산이었어요. 그래서 395 고지, 395지라고 했는데 추후에 얼마나 치열하게 이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는지
처음엔 이렇게 파랬는데 나중에 하도 폭격이 이루어져서 하늘에서 봤을 때 산등성이가 허옇게 다 폭격 흔적이 나와서 산이고 나무며 풀이며 다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는 백마같이 보인다라고 해서 나중에 백마고지라고 이름이 바뀐 거죠. 그래서 아군 입장에서도 이 백마고지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거죠. 지켜야 되는 거죠. 중국군 입장에서는 이 백마고지를 반드시 차지해야만 하는 거죠. 이때 당시에 우리 국군 구사단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군의 3개 사단이 우리나라 국군 구사단을 압박하며 포위합니다. 근데 구사단 입장에서는 정전협정 언제 끝나는 거야?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협정이 끝나기 전에 백마고지를 뺏기게 되면 이 지역 다 넘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고지 쟁탈전 중에 하나가 그래서 백마고지전이었죠. 때는 1952년 10월 6일 그 일대의 침묵을 깨우는 무자비한 총격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준비 사격이 시작된 뒤엔 곧바로 중공군의 총공세가 시작되는데요. 꽝 소리와 함께 모래 한 움큼이 위에서 퍼지며 그 사이로 일제 사격이 퍼부어집니다. 그 찰나 중공군은 395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좀비처럼 우르르 몰려와 돌격해 오는데요. 그 하루 동안만 무려 고지를 두고 뺏고 뺏기는 치열한 공방전이 3차례나 펼쳐집니다. 하지만 그날의 치열했던 격전은 시작에 불과했던 거죠. 이게 395 고지잖아요. 해발 395m면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근데 저 지역은 워낙 해발 고도가 원래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 가서 보게 되면 좀 조그만 야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집결할 수가 없습니다. 대대 병력만 딱 집어넣잖아요. 거기 꽉 채우고도 남아요. 근데 거기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대대가 아니라 연대를 넣은 거예요. 5천 명을 거기다 깔아버린 거고요. 그러니까 중공군은 거기서 1만 4천 명, 3개 사단 병력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하니까 1대3이죠. 그렇게 인해 전술로 밀고 고준 사격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남발. 그냥 뭐. 그 당시에 그 어떤 참전 용사가 제가 한 20년 전 만에 그분들 다 살아계셨거든요. 그때 얘기를 하는데 밤이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뭐 했냐 그랬더니 그냥 박스에다 수류탄을 갖다 놓고 딱 해서 계속 밑으로 던져. 왜냐하면 높으니까 굴러가서 어딘가 터질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자기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도 계속 올라오니까. 우리 국군이 백마고지가 되게 조그만 산이잖아요. 그래서 금방 올라와요. 중국군 인해 전술로 막 올라와서 1차 저지를 했어요. 그래서 야 이젠 좀 숨을 돌릴까 했는데 또 중국군의 2번째 2파대가 막 올라와요. 그렇게 계속 고지를 향해서 좀비 떼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몇천 발의 포탄이 떨어져서 그때 기록에 따르면 깜깜했던 밤이 갑자기 불을 켠 듯 환해졌다고. 포격을 해주는 거예요. 예. 중공 측에서. 그런데 소름 돋는 건 그 환했던 환영, 그 빛이 다시 꺼져요. 폭음이 터지고 이 섬광이 있은 후에는 다시 어둠이 찾아오잖아요. 그 순간에 여기저기에서 이 포탄으로 인한 비명과 절규와 살려달라는 소리 때문에 너무나도 이제 공포스러웠던 그런 상황이었죠. 사방으로 피 비린내가 진동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이 장면이 한 장면이 아니라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백마고지를 뭐라고 불렀냐면 해가 지지 않는 곳. 아까 지금 섬광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곳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엄청 폭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폭격에다가 조명탄에다가 일단 폭격을 하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밤에도 쏘려면은 이게 1952년 10월 6일부터 거의 열흘 동안 이 백마고지 전투가 이제 전개가 되는데 무려 700회 폭격이 그간에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열흘 동안요? 열흘 동안. 그러면 하루에 70회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70회면 거의 1시간에 3번씩은 폭격이 떨어졌다니. 이게 24시간 내내.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 곳이라고 표현해요. 열흘 동안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열흘 동안.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때 10일 동안 전투가 있었잖아요. 12차례의 공방전이 있었고 7차례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되게 치열했죠.
그래서 치열한 혈전 끝에 우리 구사단이 지켰는데 양쪽의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냐면 양측의 포격으로 백마고지가 원래 높이보다 1m가 그냥 푹 꺼졌다고요. 산이 1m 내려갔다고. 왜냐면 계속 파이잖아요. 파이. 아까 700회 항공기에 폭격이 있었다고 했어요. 산이 1m가 낮아진 거예요. 삼부사고지가 됐어. 네, 삼부사고지가 돼버린 거죠. 기록을 보면 중국군은 10,000여 명 사상한 걸로 나오고요. 우리 국군은 3,500명의 사상자가 이곳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중국군이 쏟아부은 포탄의 수가 27만 5천여 발입니다. 27만 5천여 발, 이 조그마한 언덕에다가 다 쏟아부은 거예요. 정말로 처절한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백마고지에 정말 많은 우리 국군 장병들이 묻혀있다라는 얘기가 한 몇 년 전부터 나온 겁니다. 수습을 못했으니까. 지금 내 목숨도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깝지만 운명을 달리한 전사한 전우의 시신들 옆에 있어도 어떻게 뭐 후방으로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창고라든지 탄약고가 보이면 거기다 일단 밀어넣고 싸우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말 불과 어제만 하더라도 같이 담배를 나눠 폈던 전우 그리고 어제만 하더라도 정말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면 내가 형이라고 불러줄게 라고 불렀던 나이 어린 상사가 지금 탄약고에 시신으로 누워있잖아요, 지금요. 이런 끔찍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도망가는 사람 없이 끝까지 백마고지를 지켰다. 정말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거기서 싸우셨던 그런 분들, 그 분들은 여기가 백마고지인지도 모르고 그냥 395m 그냥 삼고고지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싸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투가 끝나고 나서 그곳이 이제 백마고지라는 이름이 딱 붙여지니까 거기 싸웠던 육군 제9사단도 백마부대라고 이제 이름이 이제 명명이 된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찔해요. 만약에 저 백마고지를 우리 구사단이 목숨 바쳐 지켰잖아요. 근데 만약 그때 뺏겼었면 어떻게 됐을까? 휴전선이 휴전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북한 땅이에요. 그렇게 되면. 휴전선이 달라지는 거고 지금의 철원은 우리가 갈 수 없는 지역이 돼버렸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얼마나 예쁜데. 그 정도가 아니라 3개 군이 사라지는 거예요. 백마고지를 뺏겼으면 어쩌면 수도를 이전해야 되는 상황. 맞아요. 연천도 뺏겼을 거예요. 바로 올 수 있으니까. 바로 서울까지 가시권해 보이니까 사실.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사단, 지금은 이제 백마부대라는 이름을 얻게 된 부대원들이 목숨 바쳐 정말 지켰던 곳이 이 백마고지입니다. 6.25 참전용사들의 뭐 헌신하고 희생이야 뭐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 상징으로서의 단 하나의 전투를 거론해야 된다면 아마 백마고지를 거론할 수 있지 않나 또 생각해 보는데, 자 그럼 그 시각 이게 이제 정전회담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정전협정 중이죠. 정전회담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협정 결과가 안 났던 때예요. 계속 결렬이 되고 있는 상황. 여전히 정전협정은 꽉 막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정전회담을 기록하게 한 이유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아니 유엔군도 이제 그만둬야 되잖아요. 둬야죠. 첫 번째는 이제 영토 문제. 휴전선을 어디에 긋냐. 두 번째는 포로 교환 문제입니다. 이게 난제예요. 포로 교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정말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이게 무려 1년 6개월이나 발목을 잡게 돼요. 6개월이요? 대체 뭐가 문제였길래? 포로. 무서웠겠다. 혹시 괜히. 아 나오는데 다 애들이야. 진짜 애기다. 포로들이. 저건 뭐예요? 프리즌 오브 워. 전쟁 포로. 아, 전쟁 포로.
좋다 정말. 아니 저 어떻게 다 먹여버려. 전쟁 포로에 관련된 제네바 협약이 1949년에 체결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2년 전에요. 그래서 제네바 협약이 처음으로 적용된 전쟁이 한국 전쟁이었어요. 선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포로는 교환을 하긴 해야 되는데 포로를 교환해야지 전쟁이 끝나요. 일단은요. 뭐 정전이든 휴전이든 완전 종전이든 간에 일단 몇 명씩 잡고 있나 봤어요. 그랬더니 중공군이 잡고 있는 미군 포로는 10,000명. 10,000명이요? 근데 미군이 잡고 있는 중공군 포로는 13만 명이요. 13만 명이요. 13만? 어떻게 수용을? 인기리 교환이 원칙인데 매기는 거 어떡하냐? 어디서 수용을 해요? 저쪽에서 10,000명이 건너오면 여기서 12만 명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지금요. 이거 어떡하냐, 이거 뭔가 이 문제가 크다. 13만 명이면요, 웬만한 소도시 인구예요. 그래서 이 연합국군 측에서 제안한 건 이거예요. 자유의사에 맡기자. 포로한테 물어본 다음에 너 어디로 갈래? 중국 갈래? 북한 갈래? 아니 대한민국에 남을래? 포로한테 물어보자. 이걸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엔군 측에서는 자유 송환 의지에 맡겨서 송환하자라고 했는데 중국군 측에서는 원치 않죠. 제네바 협약대로 해라. 자동 송환이 맞다. 자동으로 송환이 맞다라고 하면서 거부하는데 그 이면을 좀 들여다보면 이유가 있어요. 지금 13만 명이라고 있잖아요. 그 13만 명 중에서 중국군 포로가 한 14,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13만 명이라는데요? 거기 이제 북한군도 있으니까. 북한군도 다 있죠. 합쳐서 북한군이 북한군도 있으니까. 많았구나. 그래서 그 14,000명인데 이 14,000명이 어디를 가고 싶냐면 전쟁 끝나고 나서 중국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대만에 가고 싶은 거예요. 자유대만. 민주주의. 네, 중국에 가고 싶지 않아요. 대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자유송환을 했더니 다 대만 같은데 이거는 기가 꺾이는 거잖아. 이거 대만으로 가면 뭐냐면 군인 13,000명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 병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뺏기니까 엄청난 해석은 살아있을 단계에서 군대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 중국도 전쟁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 딜레마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건 예민한 문제지,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도 계속 고지전은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되고 있는 거죠. 장마고지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 피 말리는 거지 그냥. 자,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이 정전협정 이 체결까지 막전 막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스탈린이 죽었지. 아이젠하워 공약이 한국 전쟁을 끝내는 거였으니까. 회의를 너무 오래 했어요. 2년 동안 본회의가 159회였답니다. 너무 오래 걸린 거죠. 진짜. 야, 아니 그날 또 뭐 북한이 의자 높이 같은 걸로 좀 뭐 기싸움하고 그러지. 그때도 북한이 장난쳤으면 정전협정 일자가 바뀌었을 거예요. 다행히 그때는 북한이나 중국군도 정전협정의 진심이었습니다. 이게 본회의만 159회지 남북대표단이 정전회담 시작한 이후 25개월간 만나서 회의한 횟수가요 765번입니다. 와우. 765번 만나서 회담을 한 끝에 드디어 정전협정에 서명한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양측 대표의 협상 관역을 보면 항상 그랬듯 악수 안 해요. 옹내 안 해요. 살벌한 상황에서 싸우고 돌아가고만 765번을 한 거예요. 와, 하루에 두 번. 그리고 이날 7월 27일에 정전협정문에 양측 실무자 대표가 사인을 하는데 이게 너무 허무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25개월간 700번이 넘게 만나도
사인이 안 됐잖아요. 근데 그날 정전협정문에 서명하는 데 걸린 시간 불과 11분. 이들 양측 대표가 정전협정장에 머물렀던 총 시간 15분. 앉자마자 했네. 아, 이게 15분, 11분 만에 어이없다. 사인이 될 게 25개월간 우리 무수히 많은 국군 병사들의 피를 흘리면서 시간이 끌렸다. 아니 이거는 너무 어이가 없고요. 김일성, 황덕환, 팽덕회.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 김일성 사인도 나오고 뭐 중국, 뭐 외국 사인 뭐 이렇게 나와요. 영어도 나오고. 근데 지금 당사자인 우리 이승만 대통령 사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이 정전협정의 그 당사자는 사실 북한하고 우리나라인데 정작 남한 대표 사인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정부의 그 사인이 없는 이승만 대통령의 뭐 사인이 없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딱 터졌을 때 우리는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에 넘겼어요. 넘겼으니까 사실은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이 갖고 있으니까 사인할 수 있는 권리는 그들이 갖고 있는 거죠. 주체가 아니에요. 근데 또 그걸 뒤집어 얘기한다면 우리는 유엔군 소속이 된 거예요. 유엔군 소속 하에서 우리도 함께 사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사인을 할 수 있는 그 서명란이 있다 했을 때 이승만 정부에서 사인을 했을까?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당시 이승만 정부에서는 휴전협정 반대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당시 지금 압도적인 어떤 폭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승기 잡았다고 판단했는데 미국이 조금만 더 도와주면 이거 끝날 수 있는데 아니 3년 동안 지금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고 그냥 이대로 끝난다? 있을 수 없다고 본 거죠. 계속해서 지금 북진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이 휴전선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3년 동안 요만큼 변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렇게 수많은 이렇게 사람 요만큼 변한 거예요. 요만큼. 3년을 싸웠는데 옛날 선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국민들의 여론도 어땠냐면 다 데모를 하고 나왔거든요. 여고생들까지 나와서 휴전 반대, 정전 반대. 아, 그래. 왜냐하면 지금 통일할 기회고 이번 넘어가면 우리 통일 못하고 분단된다는 이미 많은 걸 치렀으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다시 있는데. 처음으로 돌아가는. 근데 반대로 지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뭐 확 변화가 있으면 괜찮은데 거의 2년 동안 아무런 변화 없이 그러니까 고기만 가라앉는 거잖아요. 라고 하면은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이제 피곤해지는 거예요. 아 근데 휴전협정도 이해가 돼요. 네. 자, 그래서 7월 27일 오전 10시 어쨌든 대표단이 정전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명 직후 한반도 내에 이 지옥 같았던 전쟁, 총성은 멈췄을까요? 안 멈췄을 거가요? 크리스 어떻게 봐요? 멈춰야죠. 정전협정이니까 멈춰야죠. 양심상. 그렇게 싸웠는데. 자, 근데 안타깝게도 오전 10시에 정전협정 서명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왜요? 대표를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양측 군 대표 참석자가 정전협정문에 서명한 시점으로부터 정전협정의 효력이 발휘되는 시간을 12시간 뒤로 한다라고 합의를 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전협정에 서명한 오전 10시 그 시점으로부터 12시간이 지난 뒤 전투 행위를 중지하도록 합의가 됩니다. 12시간이요? 12시간. 12시간 동안 그렇게 싸울 12시간 또 죽는 거야.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나름 합리적인 측면에서 양쪽이 합의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거기 서명란을 보면요. 총사령관들의 서명관이 있어요. 서명란. 근데 지금 이제 군 대표들이 가가지고 회의한 건 자기들만 사인한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김일성, 팽덕회, 또 유엔군 총사령관 사인 안 했어요. 그들이 사인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결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거기에 김일성과 팽덕회나 유엔군 총 폭격 올 수 있잖아요. 올 수는 없다고요, 거기. 그래서 그들이 사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12시간을 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인이 딱 끝났을 때가 종료가 되는 거죠. 바로 뒤에서 대기하고 계셔야죠. 네. 12시간 남았어. 이제 우리 사인을 했대. 그러면 그냥 12시간 동안은 그냥 싸우는 척하고. 그렇지. 그냥 우리 둘이 끝났다. 승부하면 둘 다 4강에 올라.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자, 원래는 그 취지예요. 그래서 사인을 하고 자 지금부터 전쟁 중단 이러면
철수를 못했던 예를 들어서 군사 분계선 안에 들어와 있는 막 엄청나게 많은 국가들의 사람이 들어와 있잖아요. 철수를 못한 사람도 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요 밑에 내려와 있는 저쪽 사람이 나 철수해야 되는데? 맞아. 지금 사인됐네? 삼중대 뭐 이런 애들. 어떻게요? 철수를 못하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짐 챙겨서 자 이제 캄다운하고 고국으로 돌아갈 시간을 좀 벌어주자라는 의미도 있었는데 그렇지. 문제는 군 수뇌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래? 12시간이 남았어? 줬어. 마지막 공격. 딴 생활하게 된 거죠. 놀아서 보여? 이렇게 이게 된 거야? 굉장히 정치적으로 뭐라고 할까 꼼수를 부린 거예요. 그 사인을 받는데 한 10시간 걸릴 것이다라고 합의 본 거예요.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근데 김일성이 이제 사인을 하면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상이죠. 김일성이 사인을 하면은 끝나는데 김일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지금 이거 조금이라도 더 시간 끌어가지고 우리가 고지 하나라도 더 점령해야 될 거 아니냐. 아까 우리 몇 시까지 우리가 시간 벌어놨다고 했지? 10시입니다. 10시까지 사인을 안 해요. 그래서 약속했던 딱 오후 10시가 돼야지 지금 아까 약속했던 시간이지. 사인하자. 그때 김일성이 사인하면서 정전협정이 이제 발효가 되는데 요때 마지막 고지전이 또 펼쳐집니다. 어디였냐면 바로 425 고지죠. (425도요) 395보다 높은 데인데? 이 4.25 고지가 어디냐면 아까 철의 삼각 지역이라고 제가 얘기했었던 철원과 요 북한 쪽에 있는 김화 원남면 일대에 있는 4.25 고지 조그마한 산이 더 있어요. 자, 이 4.25 고지 쟁탈전을 김일성이 지시를 하게 됩니다. 딱 이렇게. 그러니까 백마고지랑 굉장히 인접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군 입장에서는 이 4.25 고지를 뺏기게 되면 북방 철책선에서 약 1.2km 지점에 비무장 지대에 위치했기 때문에 아군의 이 최전선 방어선이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은 어렵게 쟁탈한 백마고지까지 어쩌면 우르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도미노처럼. 반드시 우리 입장에서도 이 4.25 고지를 최전선의 방어선을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 여기서 김일성 그리고 중공군은 왜 정전 협정을 한 7월 27일까지 이 4.25 고지를 뺏으려고 했을까? 그 검은 속내가 따로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근처에 있는 화천 발전소 때문입니다. 화천 발전소. 강원도 화천. 자, 화천 발전소가 어떤 곳이냐? 일제가 만들었어요. 일제가 전력 생산을 위해서 만든 수력 발전소입니다. 근데 38선이 그어지면서 이 화천 발전소가 북쪽으로 넘어가 버렸네.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는 이 화천 발전소에서 발전됐던 전기를 가지고 남한에 있는 공장을 돌렸어요. 남쪽에 있는 공장을. 근데 38선이 그어지고 이 화천 발전소가 북쪽으로 넘어가면서 김일성이 단전을 해버렸어요. 화천 발전소는 도저히 이것만큼은 넘겨줄 수가 없다. 북에서 내려온 전기가 안 들어와. 여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다른 건 몰라도 화천 발전소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수복을 하자라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입니다. 6.25 전쟁의 마지막 고지전으로 기록됐거든요. 4.25 고지전. 백마 고지전은 우리가 이겼잖아요. 힘들게 이겼잖아요. 4.25 고지전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차지합니다. 우리가 차지합니다. 다행이다. 차지하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기뻐가지고 오랑캐를 격파한 호수다에서 8호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8호호? 8호호. 그래서 이 화천 발전소를 우리가 확보하면서 이 고지를 점령하면서 군사 분계선이 휴전선이 실제로 35km나 북상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겼잖아요. 정전협정 과정에서 군사 분계선을 최종 결정하게 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이 군사 분계선이 4.25 고지의 어디를 지나가게 되죠? 4.25 고지의 딱 절반을 지나가게 되죠. 아쉽게도 4.25 고지 한가운데에 군사분계선이 지나가도록 협정이 됩니다. 결국 이날의 승리가 사실은 반쪽의 승리가 된 거죠. 물론 DMZ. 발전소는 우리가 지켰어요. 그럼 이제 7월 27일 밤 이제 10시에 드디어 전쟁이 완전히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아까 이게 걱정되지. 네, 아까 지금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오전 10시에 일단 판문점에 서명했잖아요. 그리고 12시간 이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12시간 이후. 밤 10시에 김일성이 평양에서 서명을 하면서 드디어 3년 1개월, 1129일 만에 6.25 전쟁은 종료가 됩니다. 근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김일성은 굉장히 나쁜 사람인 게 뭐냐면 그거 왜 저한테 죄송해요? 아니 저를 왜 그걸 저한테 싫어서 내려오신 저희가 싫어서 왔는데 말을 이상하게 하시면서 자기 스스로한테 우리 장군님에겐 죄송하지만 자기 스스로 한 말이야. 이게 김일성은 제가 봤을 때는 본 거예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리가 뭐 이 조금이라도 교지 하나라도 더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조금만 더 김일성이 빨리 사인을 했었어도 오후 1시, 2시, 3시 그때만 사인을 했었어도 물론 10시에 약속을 했지만 수많은 젊은이들이 더 살 수 있지 않았나 하는데 이 정전협정이 그럼 언제 끝나냐?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두 당사자가 협의해서 종전하지 않는 이상 정전 상태는 끝까지 유지가 된다라고 나와 있어서 우리든 저쪽이든 우린 사인 안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100년, 200년 몰라요. 얼마나 갈지요. 지금 현재도 정전 상태. 협정 상태예요. 상황이죠. 종전이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전쟁 중이에요. 유효 기간이 없는 거예요. 유효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매년 쭉 가는 갱신도 거죠. 없고 그냥 쭉 가는 쭉 거예요. 가는 거야. 이게 1953년이지요? 네. 7월 27일 밤 10시 일이고요. 정확히 70년이 흘렀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정전협정 70주년입니까? 네, 올해 70주년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시간이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6.25 전쟁 비극, 뭐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6.25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것은 병사들만이 아니었거든요. 아직 병사가 되기에 너무나 어린 학생들, 이른바 학도연군이라고 하죠. 그렇죠. 학도병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낙동강 전선을 우리가 지키는데 거기가 뚫렸으면 부산까지 다 뚫리는 거잖아요. 거기서 격한 공을 세웠던 게 바로 이 학도병들이었거든요. 몇만 명, 몇십만이 아마 참전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학도병들이 7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중학생, 고등학생, 어린아이들이죠. 이들 역시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번에 한번 이만갑에서 말씀드린 같이 저희 아버지가 6.25 학도병 출신이거든요. 17살 때 학도병으로 이제 참전을 하셨다가 이제 전쟁 중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육군에 입대를 하셔가지고 53년 7월 27일 정전할 때까지 꼬박 딱 3년을 참전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이름 모를 고지에서 이제 매일매일 조그만 쪽지에 이제 글을 남기신 전쟁 일지가 있는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 나중에 만드신 게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그때 17살, 18살 애가 뭘 알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느 고지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고지에 올라왔는데 이름 모를 고지다.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어머니가 보고 싶다. 아유. 그러니까 그 학도병들 가운데서 뭐 17세 미만의 학도병도 있었고 애들이지 않습니까? 10대 청소년이 약 3만 명이 참전했다고 하는데 지금으로 보면 한 고등학생 애들이 그러니까 총 들고 훈련도 받지 못하고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터에 끌려간 거잖아요. 지금 제가 한 학도병이 쓴 편지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 당시 16살 그 중학교 3학년이었던 이우근 학생이 쓴 편지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건 중3. 1950년 8월 10일 쾌청. 어머니, 전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돌담 하나를 두고 10명은 될 겁니다. 적은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어머니도 형제들도 못 만나고 생각하니 무서워지는 겁니다. 제가 어쩌면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 많은 적들이 그냥 물러날 것 같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꼭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또 쓰겠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지금 제 둘째 딸이 딱 저 동갑이거든요. 네,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예요. 학교를 다녔다고 하면. 그리고 또 저 당시에 뭐 키가 요즘 아이들의 키도 아니고 애기들 그냥 철무랑 총 크기랑 비슷하다는 애들도 있고 그랬는데 10명을 죽였습니다라는 편지를 보냈네요. 저게 10일 날 날짜로 쓴 일기고요. 8월 11일 다음 날 저 학생은 전사를 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편지였는데요. 사실 진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름 모를 그 야산을 뛰어다니면서 정말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12만여 명이 가족들을 못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분 중에? 네, 12만여 명이 아직도 가족들을 못 만나고 계시대요. 유해가 아직 발견이 안 되거나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렇죠. 정말 이 가슴 아픈 그런 일인데 어쩌면 이분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거는 바로 우리 아닐까요? 바로 우리나라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우리나라가 바로 이분들의 그 모습들을 기억하고 이분들을 가족들과 만나게 해드리는 것, 이건 바로 지금 산자의 가장 기본적 예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 가운데 지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아주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매우 뭉클했는데 서울에서는 김봉학, 김성학 형제, 그리고 28일 제주에서는 허창우, 허창식 형제의 안장식이 엄수됐습니다. 대통령도 참석을 했고요. 현충일에 열렸던 안장식은 저도 지켜봤는데 정말 여러 감정이 북받치게 하던 정말로 의미 있는 안장식이었습니다. 73년 만에 한 줌의 제가 되어 서울 현충원에서 만나게 된 형제의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 추운 강원도에서 둘째가 먼저 전사를 합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 6.25 전사자 유해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전사자 유해 신원은 고 김봉학 일병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 6.25 전사자 유해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전사자 유해 신원은 고 김봉학 일병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인의 유해는 세 차례에 걸쳐 온전하지 않은 유해 형태로 후배 장병들에 의해 수습됐습니다. 같이 지는 거네. 그때는 기쁘보다 좀 슬퍼져 가면서 이래서 그참 의미가 있었지만 좀 아무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만치 연세 많은 터로 살아 계셨는데 못 보고 가셔서 참 그게 참 뼈 아파요. 이제는 거침없이 두 형제 분들이 손을 꼭 잡고 저 천국으로
헐날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한평생 이 장남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을 그 부모님의 심정이 정말 오죽했을까요? 이게 정말 유족들한테는 정말 큰 한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이 형제가 이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의 이근원 단장에게 이 형제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장 이근원입니다. 이번에 70여 년 만에 이제 재회란 말이죠. 물론 이제 가장 유족들이 만감이 교차했겠죠. 그런데 그 사업을 이제 또 맡고 계신 단장님도 김봉학 일병의 이제 신원이 확인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또 생각들, 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또 떠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는데.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두 형제가 신원이 확인된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4차례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우 신중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확인을 한 끝에 신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더 의미 있게 모셔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하다가 이번 현충일에 마침 그 대통령님께서 직접 주관을 하셔서 이 형제분들을 안장식을 주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김봉학 씨 유가족들 같은 경우는 거의 포기 상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려 70년이라는 이제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런 마음에서 이제 몇십 년 만에 진짜 기적처럼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 더더욱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동생분이 이제 그 형의 유해가 발굴됐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보다는 허무했대요. 도대체 전쟁이 뭐길래 이 어린 친구들이 거기서 목숨을 잃어야 했고 두 아들을 동시에 잃은 부모님은 도대체 무슨 죄로 평생에 그렇게 한을 갖고 사셔야 되는지, 이게 다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뭐 비극적인 운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김봉학 일병 유해 어떻게 발견하게 된 겁니까? 어디에서? 네, 김봉학 일병님의 유해는 우리가 피해 능선 전투라고 하는 강원도 양구 수리봉 일대에서 2011년 7월에 최초로 발굴이 됐습니다. 네. 그 이후에 11년, 12년, 16년 이렇게 5년 동안 3차례에 걸쳐서 발굴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3차례에 걸쳐서요? 2011년 당시에 김봉학 일병의 유해 일구가 처음으로 발견이 됐는데 이 턱뼈 일부와 또 왼쪽 팔 부분만 발굴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 갖고는 이제 김봉학 일병의 유해인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고, 그래서 2012년 그리고 2016년 각각 1차 발굴 지점에서 20m에서 70m 떨어진 곳에서 나머지 신체 부위의 유해가 발견이 된 거예요. 남은 유가족들, 동생분들이 뒤늦게 형님을 찾았는데 기쁜 감정보다는 굉장히 복잡한 감정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왜 유가족들이 마냥 기뻐할 수만 없겠구나라는 심경이 되는지 이해가 돼서 제가 김봉학 일병의 유해 사진을 갖고 왔거든요. 네네. 70년 만에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다라고 설명드리기가 너무나도 송구스러울 정도입니다. 지금 김봉학 일병님 같은 경우는 유해 산재에 분포되어 있는 정도나 유품의 정도를 봤을 때는 저희들은 포탄을 의해서 비산되어서 날아가 있었다라고 저희들은 추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제 포탄에 의해서 몸이 산화가 된 거고 김일병의 유해가 발견된 곳에서 M1 카빈 소총 탄피랑 수류탄 안전핀도 함께 다량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양구죠, 양구. 피해능선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얼마나 안타깝게 전사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이게 지금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내 형제라고 생각하면 막상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발굴이 됐으면 찾는 뼈 한 조각이라도 손톱 하나라도 좋은 일이 했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고지 쟁탈전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정전 협정을 벌이고 있는 이면에서는 사실 이런 치열한 전투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 김봉학 일병의 유해가 발견된 곳도 철의 삼각 지역 바로 옆에 있는
강원 양구군의 피해 능선 전투 현장에서 김일병의 유해도 발굴이 된 겁니다. 1951년 8월 18일부터 9월 5일까지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이쪽 산맥이 바로 피해 능선입니다. 양구군에서 벌어졌던 치열했던 전투죠. 맞습니다. 그 피해 능선이란 건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전투 현장을 취재했던 미국 종군 기자들이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나치 독일과 연합군이 싸웠던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이제 블러디 리치라고 해서 피해 능선이 있었거든요. 그것만큼 치열한 전투다 해서 그걸 차용을 해서 이제 피해 능선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한 번씩 다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전쟁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가 바로 이 피해 능선 전투를 모티브로 한 영화예요. 거기도 형제가 나오잖아요. 형제가 나오죠. 형제 얘기. 너무 치열했잖아요. 네, 그렇죠. 저기에. 자, 그런데 김봉학 일병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요? 와, 생각보다 근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12년이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12년이나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김봉학 일병이 이제 유해를 보게 되니까 오래 걸릴 만한 어떤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는가. 우리가 또 모르는 부분에 어떤 이유들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유해 발굴을 하기 위해 이제 일자 형태로 이제 굴토를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호미로 조금씩 벽을 긁어가면서 이제 유해를 찾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섬세하게. 시간이 진짜 많이 들 수밖에 없네. 고대 유적을 발굴할 때 그 그릇 하나를 발굴할 때도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는데 유해를 발굴하는데 얼마나 또 세심하게 하는가. 부위는 왼쪽 밑팔뼈가 되겠습니다. 현재가 딱 보이시는 최초 식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유해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유해랑 토충의 색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여기는 그 734고지로 행정구역상으로는 강원도 철원군 원남리입니다. 삼각지로 연해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고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 유품의 양이면 상당히 많이 나온 유품의 양입니다. 이 보시는 탄두만 이제 탄피와 분리돼서 나간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권이라도 더 가족들 품에 돌려드리려고 제가 6월 26일 날 저녁인데 6월 30일 날 유해 발굴이 끝나서 끝까지 참여하고 싶어서 저녁 연기를 했습니다. 저희 큰할아버지가 일단 아직 유해를 못 찾으셨는데 6.25 당시에 백마고지 이 근처의 철원 같은 지역에서 전사를 하셨고 유해를 발굴을 해서 정식적으로 묘소에 옮겨서 안장시켜드리고 싶다는 염원도 있었고 관에 이렇게 유해를 입관을 하고 나서 이 태극기로 관을 감싸는 과정을 저희가 관포라고 하고 이것을 저희는 호국의 을함이라고 부릅니다. 요 안에 있는 것은 만년필하고 혁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년필에 평기만이라고 쓰여 있는 저 이름을 보고 저희가 추적을 해서 결국은 신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철모에서 이 철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이 군에 가면은 우리 철모에다가 지금은 위장포에다가 위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위장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슬립 같은 걸 이렇게 그렇습니다. 꽂는 슬립. 그죠? 이거는 미군의
반합입니다. 우리 수통인데 이게 왜 구멍이 나 있어요? 이게 탄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탄원입니다. 이건 군함이창인데 가로로 이렇게 무늬가 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군의 전투화입니다. 미군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 유해발굴단 있기 전에 우리는 왜 저런 거 없나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는데 예전에 보면은 미군들 어딘가 외국에 수십 년 전에 했던 유해 뭐 이렇게 오면은 막 공군기 오고 이랬던 모습이 있거든요. 네,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전쟁 많이 참전도 했고 많이 했으니까 전국의 지역에 유해 발굴해서 송환시켰어요. 그럼 거기 공항 경찰 와서 에스코트 해드리고 뭐 식을 좀 지르드리고 맞아요. 비용 다 내드리고 아 맞아요. 그 지역 군인들이 다 나와서 이 감사의 표시. 우리 선배님 오셨다, 후배님 오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부산에 가면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군 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나라에서 파병됐던 유해들이 다 안장이 됐어요. 근데 유일하게 미군 유해들은 없어요. 그 말은 본국으로 다 모셔간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군의 모토가 이거거든요. No one is left behind라고 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운 그 우리 호국 영웅들은 단 한 명도 타지에 오지에 남겨두지 않는다예요. 자, 산이나 인적이 드문 지역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도시가 됐거나 또 한참 개발 중인 또 땅에 유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예를 갖춰서 그걸 발굴해야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떤 또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유해를 발굴하는 과정 속에서 힘든 일도 있고 또 좀 난감한 상황도 또 맞이하시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또 어떤 일이 있는지. 이 유해 발굴 사업은 유해를 발굴하는 것도 힘들지만 신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가 도시화되고 산업화되고 지형도 변하고 이렇게 7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해를 발굴하다 보면 유해가 전신 유해가 다 이렇게 나올 것 같지만 이런 유해는 10%도 안 됩니다. 10%도 안 돼요. 그렇습니다. 거의 무슨 이 팔뼈, 다리뼈 또는 엉덩이뼈, 뭐 요만한 조각 이런 편조각 위주로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70년 동안 이 땅 속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뼈가 온전하게 나올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해 발굴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유해는 발굴하지만은 이 유해들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지금 전쟁이 발생한 지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종적인 방법은 DNA를 비교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가족분들과 이제 발견된 전사자분의 유해 DNA를 비교 분석해서 신원 확인을 하기 위해 유가족분들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찾아내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장지로 전투만 해도 이제는 사실 이제 우리 지역이 아니니까 더 힘들 것 같아요. 6.25 전쟁 당시 전사자는 저희는 16만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후에 바로 수습대에서 국립묘지로 가신 분은 3만여 분이 계시고 그래서 찾지 못한 전사자분은 13만여 분. 그중에서 북한에 3만, 그다음에 DMZ에 약 10,000여 분이 계시고 우리 남한 지역에는 약 9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11,000여 분을 남한 지역은 찾았습니다. 앞으로는 북한 지역과 DMZ 지역의 남북 공동 발굴을 하는 이런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내가 국가를 사랑한 만큼 국가도 나에 대한 예우를 해주겠다 하는 것이 있었을 때 바로 그 충성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고 국가에 대한 어떤 우리가 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한 국가가 존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기억하고 이분들을 예우하는 수준이 국격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담보로 전쟁에 나서도록 명령하는 것이 국가의 권리라면 전쟁이 끝난 후에는 이분들을 국가의 이름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드리는 것 또한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12만여 분의 전사자들은 지금도 차가운 땅 속에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말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에서 이분들을 찾아서 가족의 품으로 모셔다 드리지 못한다면 영원히 무명용사라는 이름으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희 유해발굴 감식단은 마지막 한 분의 전사자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